오늘은 조금은 길 수는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길면 1시간 반이고 그 안에 끝내려고 1시간 정도 항상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좀 그런 정도의 시간으로 안배를 좀 했습니다. 차분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적으로는 관내의 학교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고, 관내 학교, 중학교들이겠죠. 이 학교들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심적으로 중간에 좀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쪼개서 이렇게 설명회를 인원 제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자주자주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으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간략하게 저희가 서두에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혹시나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중1 프로그램 설명회죠. 예비 중1이고요. 대학 입시 경향은 누차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비 5일 설명회든 중3 설명회든 다 설명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나열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교 프로파일부터 해가지고 자사고 축소 폐지 쭉쭉쭉 보시면은 전반적 학생부 비교과 영역 개선이라고 했는데 학생부 비교과 영역 개선이라고 하면 학생부 비교과를 굉장히 축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강화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학생부 비교과 영역 개선이 이렇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비교과라고 할 수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입시에서는 축소되는 경향, 아예 없어지는 경향, 이 방향으로 계속 매진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에서 9개 항목, 10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시험 본 거, 학생부 교과, 시험 본 교과의 성적, 이것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학 입시에서는 교과의 성적만 가지고 반영하려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학생부 교과를 많이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내신이라고 표현된 학생부 교과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추천선이, 자소선이, 정시 확대는 아시잖아요. 그죠? 정시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수능 거의 100%로, 물론 서울대가 이제 내신을 반영해서 정시에서 보겠다고 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요. 그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따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시에서 내신까지 반영하는 서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 평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얼마큼 반영될지는, 함부로 예단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이 쭉쭉쭉 따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시는 아직까지 수능 100%로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비교과에서는 이제 학생부 비교과가 실제로는 많이 축소됐다. 대폭 축소됐다. 나머지 비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자소서나 추천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그죠? 사문화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만 우뚝 서서 학생부 내용에 채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입 경향에 따라서는 이런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따라서 내신이 중요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상위 15개 대학교,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이 보이실 텐데, 이 대학에서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었는데, 학교장 추천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 계속적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다는 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형들이 좀 계속 올해부터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입시 전형안이 커다랗게 흔들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강화되고 학생부 비교과의 변별력을 낮춰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서울대는 기존대로 똑같이 가는데 기존에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학생부 종합이지만 학교장 추천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당연히 1차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내용일 텐데 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로 이렇게 바꿨죠. 학교장 추천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1단계에서 교과 40%에서 학생부 비교과가 포함된 서류를 60% 받았단 말이에요. 자소서도 받고 여러 가지 받고 학생부 비교과가 들어가 학생부도 받았었는데 이걸 서류라고 하는데 이게 60% 반영될 때 1단계에서 2배수는 5배수를 뽑았죠. 뽑았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과 100%만 5배수 뽑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보겠다.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들을 안 보고 교과로만 교과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일단 5배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면접 통해서 또 60점을 또 반영한 교과를 60점 반영하면서도 면접 통해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과가 훨씬 강조된 거죠. 고대는 이렇게 보시면 서류 면접 이렇게 예전에 작년까지 이렇게 되다가 올해부터 또 이렇게 바뀌죠. 교과 80에 서류 20%. 면접이 없어졌다는 정도 보시는데 성균관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었어요. 신설됐죠. 서강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었는데 신설됐습니다.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장이 추천하는데 임의로 추천할 수가 절대 없죠.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거나 학생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의 근거는 뭡니까? 그냥 내신입니다. 전교 몇 등이냐, 몇 등급이냐, 그거에 따라 잘라서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서강대나 성대가 새롭게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학교장 추천을 만들어낸 거죠. 어떤 얘기겠어요? 학교장 추천이 자꾸 강조될 수밖에 없죠. 학생부 비교과에 대해서 변별력을 다 떨어뜨려 버렸고 글자 수 대폭 줄이고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 그걸 갖고 변별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변별할 수 있는 숫자가 된 내신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옮기면서 그죠? 대학교 입장에서 보겠어요. 그럼 학교에서 추천해달라. 우리가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 실제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추천한 아이들은 교과 중심으로 추천할 테니 의미가 있는 아이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바뀌는 추세인 거죠. 한양대는 예전부터 교과가 계속 100%로 그냥 뽑았었던 학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 1.0등급 아이들이 막 몰리고 시골 아이들도 많이 몰리고 이런 대표적인 학교였었죠. 교대 빼고요. 이렇게 여기 경인교대도 교과가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대신 전형이죠. 한마디로. 중앙대도 이렇게 보시면 교과 플러스 비교과를 포함된 서류가 이렇게 전형을 요소했었는데 출결봉사는 거의 만점이죠. 대부분. 그럼 뭐예요? 교과 70%가 사실 교과 100%나 마찬가지죠. 그죠? 교과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화여대는 예전부터 교과 20 이런 형태 나왔었는데요. 경희대 보시면은 서류 70에 교과 30으로 종합 전형으로 뽑았으면 이걸 바꿔버려가지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교과 80%로 의미 없는 출결봉사 20% 넣었지만 결국은 교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외대 마찬가지 교과 90%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똑같은데 교과 100%였었고요. 건국대가 서류 70에 교과 30에 종합전형에서 뭐로 바꿨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과 전형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죠.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도 이렇게 보시면은 서류 100%라는 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게 서류일 텐데 서류에서 없애버리고 교과 60%에 서류 40%, 교과를 대폭 늘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거나 신설되거나 증원되거나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 정도가 이 포인트에서 얻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이 뭐였어요? 정시를 늘려라. 40%까지 늘려라. 예전에 최초에는 80대 20 정도의 수시를 80으로 뽑고 70대 30, 수시를 70 뽑다가 60대 40, 수시 60%, 정시 40% 뽑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 게 상위대학교에서 나오는 정시 전형에서 인원수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시에서 서울대부터 숙명여대 상위 15개 대학을 봤을 때 정시에서 39.1% 인원을 뽑는 겁니다. 40%에 육박한 거의 비슷하게.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조금 인원 모집하기 힘든 대학들은 뭐가 돼요? 아무래도 그냥 학생부 교과로 뽑거나 종합전형도 포함돼서 그냥 뽑아야지. 일단 학생이 없으니까 이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지원율이 높은 상위 15개 대학까지들은 정시를 40%까지 육박해서 수시에서 지방대학이 수시를 많이 뽑는다면 그래도 서울 상위 15개 대학들은 정시들을 많이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40% 육박했고요. 이에서 조금 더 나가면 수시에서 자격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정시 2월 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정시 2월 되면 거의 45%에서 심지어는 학교에 따라서 50%까지도 정시 인원을 뽑을 거다라는 예측도 합니다. 정시 인원이 많아집니다. 수능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문이과 좀 볼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떨지, 그래도 그때쯤만 해도 또 여학교도 다니셨을 테고 이러겠습니다만, 문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좀 많지 않았었나요? 이과보다는? 이과가 좀 어렵기도 했고, 선택을 좀 안 하기도 했습니다만, 문과 비율이 그래도 좀 많았었는데, 점점점 지금 이과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수학으로 먼저 판단을 해보면,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라는 건 뭐냐면, 수학 시험을 볼 때, 수능 수학 시험을 볼 때, 선택 과목을 하죠. 선택을. 기본 필수 과목을 같이 보고, 공통 과목을 보고, 선택 과목을 하는데,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문과 학생들이 주로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 학생이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경향성인데, 어느 거 하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과 대학에서, 자연계 대학에서, 과에서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미적분과 기하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을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과 대학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나 시험을 봐도 상관없다. 문과인데 수학 잘하는 애들 들어오는 건 웰컴이라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이과 학생들이 이런 시험을 준비하다가 자신이 없을 때 이걸로 시험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고3들이에요. 현재 고3들이 3월 모의고사를 받고 4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이거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수능기관. 그 다음에 6월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죠. 그랬을 때 이렇게 수학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느냐, 몇 퍼센트 했느냐 봤을 때 이거 한 40% 되고 60% 되죠. 문과 비율이 4대 60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약간의 허수가 있는 게 이과를 지향하는 학생이 문과 시험을 봤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탐구를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죠. 탐구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서 봤느냐 봤을 때 2012년부터 이과 과목, 물화생지 과목을 선택했던 과목이 학생들이 39.2%에서 몇 프로까지 늘어서 작년에 46.3%까지 이과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과는 그래도 이제 수학 가나형, 이전에 가나형이 없어졌죠. 올해부터. 그걸 아시죠? 이과 시험이 이과 학생들이 봤던 가형, 수학 과형, 문과 학생들이 수학 나형, 이런 걸 기준으로 작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봤을 때는 이렇게 퍼졌어요. 왜? 문과 학생 65%나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과 학생들이 문과 수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신이 좀 없어서 이런 수치인데 정확하게 문이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54대 46 정도로 46% 정도 이과 학생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좀 이슈가 컸죠. 통합형 수능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통합으로 지금 문과 이과를 불문하고 한 개의 시험지로 보는 과목이 지금 국어는 최근에 바뀌었고요. 그죠? 국어는 통합표 보죠. 원래 똑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영어도 예전부터 똑같은 시험지를 봤었고요. 수학은 가형, 나형으로 나눠서 문과 학생들과 이과 시험지가 틀렸었죠.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부터? 수학 30문제 중에서 22문제는 공통으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수원수2를 시험을 받고 문이과 동의. 나머지 8문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럼 총 30문제를 보는데 22개는 똑같은 학생들이 22문제를 공통으로 보고요.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8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등급은 어떻게 줘야 돼요? 예전엔 문과 1등급과 이과 1등급이 틀렸죠. 서로 다른 시험지로 서로 다른 인원이 봤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같은 아이들이 시험을 본 거예요. 올해부터. 그랬더니만 그럼 각각의 이제 미적분을 봤던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확률 통계 봤던 애들이 못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통합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고 난이도를 잘 조율해서 평가하는 점수를 줍니다. 그랬을 때 등급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공통학 시험지를 봤다고 치고 똑같이 나왔을 때 3월 모의고사에서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이 100점 만점에 30.5점이 평균점이었어요. 문과 중심 애들이. 고3 애들이에요. 36점 4월 달에 미적분 본 애들은 50.6, 57.5. 22번까지 같이 풀고 나머지 8문제를 달리 풀었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풀었던 내용 8문제까지 합산해보니 57.5점의 평균을 낸 요거 선택한 애들은 50점 정도 나왔다. 요 개념이에요.
점수차는 뭐 이렇게 낮다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같은 아이들한테 등급을 쫙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3월 학력평가 성적표가 나왔는데 문과가 몇 %예요? 1등급이 7.5%예요. 문과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 1등급이 7.5%밖에 안 된다고. 예전에 문과 애들끼리 같이 그냥 시험 봤으니까 수학 문제가 1등급 몇 프로 7.5%가 뭐냐면 1등급이 여기 총 합해 4%잖아요. 그 문과 애들이 7.5%고 이과 애들이 92.5%인 거예요. 1등급을 딱 줬는데 그중에서 이과 애들이 92.5%가 1등급 나왔다고요. 그죠? 92명이 1등급 맞았고 이과 애들이 1등급 맞았고 전체 1등급 중에서 7.5명이 문과 애들이 1등급이더라. 난리가 난 거지. 예전에 문과 애들 중에서 문과 시험 봐서 1등급 냈는데 이전에 이과 애들 때문에 치여가 같은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1등급 맞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나온 겁니다. 2등급 때도 마찬가지면 문이과 비율이 어떻게 돼? 80대 20이잖아요. 수학을 이과 애들이 잘한다고는 치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굉장히 지금 곤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학을 빼놓고 생각해보면 다른 과목 채우면 되긴 하겠지만 수능 최저에서 과목을 충족할 수는 있겠으나 이 수학의 가장 커다란 변별력을 또 정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영수 탐구 다 점수 모아가지고 성적표 제출해서 합격, 불합격을 받는 게 정시인데 수학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과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과 학생들은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6월 달에 시험 봤잖아요. 이번에 모의고사. 이때는 그럼 좀 쉽게 내가지고 문과 애들이 좀 유리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인원수가 좀 늘어나게, 이과 비교해서 너무 작잖아요. 1등급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해보려고 노력한 게 6월인데, 심지어 이과 애들 지금 6월 학력평가에서 성적표는 안 나왔는데, 현재 사설기관에서 조사한 거 몇천 명 도수로 조사해본 결과라면, 이과 애들이 95%까지 지금 1등급이 나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과 독식이에요, 지금 수학에서. 수학을 못해서 문과 가면 안 돼요, 지금. 수학을 못하면 안 돼요, 대학 입시에서 지금. 이런 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도 봐야 돼. 영어 정도도 봤을 때, 그럼 이과 학생들이니까 수학 좋아하고, 수학 잘하고, 문과 학생이니까 영어는 뭐 같이 공통 과목에 치고, 국어를 문과가 잘하나?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영어도 3월 학평이나 4월 학력평가를 봤을 때, 1등급 아이들 중에 3대 7로 자연계 애들이 많은 거예요. 자연계 애들이 영어를 더 잘하죠. 3대 7로. 4월 거 서울시 교육청 거 봤는데 3대 또 7이죠. 자연계 애들이 영어 잘해요. 우수한 애들이 자연계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매요? 45대 55 정도의 문이과 비율이 있었죠. 문과가 55였죠. 전체 수능 인원에서.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는 1등급이 자연계가 67%, 거의 뭐 68%가 나오는 거죠. 1등급 문이과를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어떤가? 국어는 그래도 문과가 좀 강세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3월 학평에서 인문계 애들이 국어 1등급이 자연계보다는 27.6%고 자연계 애들이 70.4%가 1등급 맞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국영수를 포함해서 성적이 높은 애들이 다수 이과에 포진하고 있다. 이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문과는 국어가 강하고 이과는 수학이 강한 게 아니라 국영수 전부 다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에 많이 몰려있다는 건 확실하다. 이게 모의평가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조금 금천구로 들어와 볼게요. 금천구 관내 학교별 인원 분석 초등학교네요. 뭐 자제분의 초등학교들이 보이실 텐데 뭐 이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92 금나래네. 네, 금나래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계속 늘어났죠.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원래 금동이 제일 많았었는데 금나래가 이제 역전을 시켰고요. 그래서 금동 795명 6학년까지 인원수입니다. 이렇게 인원수들이 보이네요. 뭐 초등학교 인원수가 크게 의미는 없었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규모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학교로 올라가 볼게요. 중학교는 몇 개예요? 초등학교 18개였습니다. 중학교는 반, 9개. 9개로 줍니다. 인원수는 비슷해요. 한 학년의 인원수. 한 학년의 인원수 1300명 이렇게 됐었나요? 1학년이 1300명, 1200명. 지금 6학년들이 1200명 정도 수준 되네요. 그죠?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가 총 학생 수가 뭐 이렇게 보시면은 1, 2, 3학년 합한 거니까요. 그죠? 1학년들 보면 1200명 이렇게 나오죠. 거의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중학교로. 이렇게 보시면 1200명, 1300명, 1300명 이렇게 보이시죠? 3년별로. 그래서 초등학생 인원들이 그냥 쭉 올라간다. 이 정도 9개 학교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인원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중학교 시절이긴 합니다만 왜? 등급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학교가 지금 시흥중학교가 보이네요. 전체 3개 학년이 619명. 그 다음에 한울중 56명, 562명의 동일중이 있네요. 이 정도 학교들이 있고 난곡중에는 학교도 280명대도 있습니다. 3개 학년이 280명이니까 그죠? 9, 27, 90명, 한 학년에 9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그마한 학교죠. 참고로 제가 어머니보다는 이렇게 학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학원 개원했을 때는 시흥중 보면 400명 정도 됐었어요. 한 학년에 합하면 1200명, 3개 학년이. 그 정도 인원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줄었어요? 600명이니까 한 개 학년에 200명 정도?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죠. 시흥중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156명, 심지어는 1학년은 156명이에요. 드라마틱하게 줄죠. 2학년 236명, 219명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137명, 73명 학교도 있고. 굉장히 작죠? 작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뭘까요? 이게 고등학교 오면 실감이 됩니다. 내신 따위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조금만 잘못해도 내신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고 3등급, 4등급 때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좀 있는 학교가 의미가 있는데 뭐 100명대 이렇게 돼버리면 문이과로 심지어 나눠버리면 몇십 명대 수준에서 등수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럼 1등급 4%, 100명이 200명 정도 돼가지고 100명씩 문이과로 나눈다고 치면 100명 중에 4명만 정도 1등급이잖아요. 그죠? 11% 2등급, 23등 3등급, 40등 4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 조금만 잘못 보면 등급 나래가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작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디메리트이 있습니다. 메리트 아니라. 그런 개념인데 인원수 정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고등학교로 올라가 볼게요. 이 9개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죠?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로. 인문계 고등학교만 4개 학교로 좀 픽업을 한 건데요. 인원수가 뭐 1200명 뭐 이런 정도로 가다가 1300명, 1300명 이런 정도로 가다가 중학교 때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학년당 795명, 843명, 810명 이렇게 바뀝니다. 많이 줄죠. 1200명, 1300명에서 800명 정도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한 500명이 어디로 갔나? 다 뭐 딴 데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학교 알림을 통해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출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출한 학생들은 한 30% 됩니다. 그 학생 대다수가 여기서 빈 학생들의 대다수가 어디로 가요? 실업계 고등학교로 많이 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특이하기보다는 좀 적은 수가 특목고라고 표현되는 외고나 국제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과고, 영재고 이런 학교들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 단위 자사고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로 좀 흩뿌려져 가는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다른 타구에 비하면 금천구가. 이제 숫자 좀 예민하시죠. 중학교는 학부모님이시니까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능을 몇 명 본다고요? 한 해에 작년 기준으로 49만 명이 봅니다. 49만 명이 보는데 35만은 뭘까요? 눈치 빠른 학부모님은 아실 텐데. 네? 안 들려요. 오, 역시 당첨이십니다. 35만은 고3 학생들. 현역이라고 표현되는 고3 학생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가 나오겠네. 뭐겠죠?
재수생일 거고, 마지막 1만은 뭐예요? 뭐야, 이거는? 무슨 군인이야? 그건 아니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49만이 보고요. 많이 줄은 거죠. 우리 때만 해도 60만 명 시험 봤다, 60만 명 넘었다 이랬는데, 이제 49만 명이 재수생 포함해서, 검정고시 포함해서 시험 본다는 얘기고, 대학교는 몇 명을 뽑냐, 그러면, 몇 명이라고 써 있습니까? 51만 명을 매해 뽑습니다. 51만 명. 수능 인원, 시험 보는 인원보다 대학교 정원이 이제 초과된 상황이죠. 31만과 20만은 아시겠네요, 그러면. 무슨 학교예요? 대학교 중에서 20만 명 뽑는 게? 네, 전문대. 전문대가 20만 명 뽑고요. 4년대 대학이 31만 명입니다. 개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의약학 계열이 6,500명 한 해 뽑습니다. 1,500명이 약대예요. 그럼 나머지 4,000명이 의치, 한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기대까지 포함해서. 의대만 3,000명. 치, 한수는 작아요. 6,500명. 서울대 위에 랭크되어 있는 의약학 계열. 약학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서울대 최상위권 정도로 견줍니다. 약학이. 학교를 볼만하고. 교대 정원 4,500명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주요대 정원이라고 하는 게 4만 명 정도를 이제 학부모님들은 4만 명? 몇 명 중에서? 49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의미 있는 숫자다. 4만 등 해야 된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10,000명은 어느 대학까지? 아시잖아. 10,000명. 스카이라고 표현은 서연고, 10,000명, 20,000명. 네? 인서울 아닙니다. 인서울이었으면 좋겠는데, 인서울이면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인서울 중에서 2만 명이면 서연고, 서성한 2대까지 상위 7개 대학을 2만 명.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 10대 좀 거의 비슷하니까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끊어본 거고요. 3만 명이 서연고, 서성원이 중경외 시까지. 4만 명이 동건혹 수까지. 상위 15개 대학이 4만 명이에요. 이 대학 목표로 공부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겠죠. 4만 명 기준, 49만에서 4만 등 정도는 해줘야지 대학교 어느 정도 알려진 대학에 진출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고등학교를 봤을 때 영고, 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합해서 특목고 인원이 매해 12,000명이 뽑힙니다. 나름대로 실력 있는 아이들이라고 평가받는 아이들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뽑혀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라는 게 뽑기가 아니라서 잘하는 애들이 더 공부시키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경쟁군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대거 뽑혔던 시절이 교육부의 통제나 지침으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약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국에 1,500개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을 잘 따면 특목고 애들이 따지 못하는 내신을 확보하면서 좋은 데가 갈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판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학생부 종합은 서류 중에서 학생부에서 비교과를 굉장히 강하게 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비교과를 아까 유명무실하게 거의 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으니 학생부에서는 교과만 부각이 됐고, 교과에 강한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강하지 특목고 아이들은 1등급이라고 표현되는 1점 몇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특목고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조금만 시험을 잘못 봐도 3등급, 4등급을 과목별로 받기 때문에 평균 등급으로 1점 몇을 찍는 아이들이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러면 내신이 부각되고 1점 몇 등급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아까 학교적 추천 같은 게 설명드렸듯이 이랬을 경우에 학생들의 기회의 문이, 일반고 학생들이 기회의 문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일반고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판단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숫자 외우기 쉽죠?
중학교에 올라가면 뭐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지금 고등학교 자녀도 보는 학부모님도 계신데 과목이야 뭐 똑같이 초등학교 때까지 국영수 화사, 예체능, 은미체, 기술과정, 뭐 그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한문, 중국어 뭐 이런 정도의 과목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다 공부했었죠.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과목들을 했었었는데 이런 과목들이 진행이 됩니다. 주요 과목은 당연히 국영수 과사일 거고 국영수 과사, 특목고에서는 국영수 과사를 중심으로 내신 반영을 하니까요. 또 고등학교 당연히 국영수 과사가 내신 반영의 모든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중학교에 대부분 똑같이 이건 어느 중학교나 다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고등학교는 틀려요.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과목의 편제들이 조금 더 어려운 과목, 심화 과목, 전문 교과 과목들을 많이 배치하는 특목고가 있는 반면에, 그죠? 기본 공통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일부만 차용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죠. 근데 중학교는 모두 똑같다, 커리큘럼이.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건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의미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목고 가학생 좀 틀리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이렇게 보이시죠?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등학교 거의 형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봤던 학생부 비교과를 봤었는데 이제 많이 대학교에서 이 부분들이 그 교육부의 제한으로 인해서 약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 정도의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이게 봉사활동을 쭉 보이시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제 의미들이 많이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내신이잖아요. 한마디로. 내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표현돼요, 내신이?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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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식으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A, B, C, D, E 표현되는 거 아시죠? 90점 이상의 A 등급, 80점 B, 70점, 60점, 50점 이하 이렇게 돼서 A, B, C, D, E로 등급을 받는 거고 자기 원점수는 표기되어 있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내신 과목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돼요? A, B, C, D로 표현되지 않고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9등급까지 표현되죠. 퍼센테이지를 나눠서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절대평가일 거고 고등학교는 비교를 하는 상대평가이겠죠. 다 아실 거고. 학생부들, 선생님들의 평가. 그래서 고등학교로 중학교 때까지는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특목고를 지향하는 학생들 좀 신경 써야 될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되는 거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해주는, 과목 선생님 평가해주는 내용이에요. 학교가 1,500원,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 1등, 이거 등급으로 바뀐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는. 1등급 맞은 거 알겠는데, 고등학생들이 한두 명이야? 야, 다 1등급 받았는데? 그럼 뭐야?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질을 보는 거죠.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면서, 이거 얼마큼 깊이 있게 선생님한테 교과적으로 평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1등급이라도 구별해서 보겠다고 하는 게 대학교의 입장이고, 아직 중학생들이니까, 이제 예비 중학생들이니까는 이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절대평가로 되고 있다. 90점 이상이면 A등급이다, 모두.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학원 입장에서는 재앙이에요, 재앙. 90점 이상이면 다 똑같은 등급이잖아요. 다 비슷한 것 같잖아, 학생 입장에. 나도 A고 너도 A인데. 근데 과연 그럴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 등급이 쫙 나뉘는데, 그 90점 이상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90점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알아서 잘했어, 우리 아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한 발자국 금천구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지만 변별력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천구의 9개 중에서 7개 정도를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 난이도, 수학 시험지죠. 수학 시험지, 문항수 보이시고,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서술형 문제들. 서술형이 어렵다고 한다, 서술형이니까 어려울 거야, 이게 아니고, 서술형의 난이도는 일반 객관식 문제하고 똑같은데 아이들이 이걸 풀어내서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난이도를 이렇게 매긴 건 굉장히 주관적인, 우리 하이스트 선생님들이
등급을 매겨본 거예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단서를 답니다. 5등급을 최등급으로 놨을 때 학교는 이렇게 나눠요. 나는 세일 중에 배치됐는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중학교 때 A등급 따기에는 쉽죠. 근데 고등학교, 대학 갈 때는 망한 거예요. 여기에 안주했다가는,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한올 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수학 문제를 많이 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서술형도 7문제나 내고 40점, 100점이나 하잖아요. 한올 중에서 수학 문제 잘 풀려면 어렵습니다. A등급이라 90점 이상 맞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보시면은 동일중도 난이도가 있죠. 4등급, 한올 중 5입니다. 교과서와 교과 외 문제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고 변형 문제, 교과서를 약간 틀리게 만들어서 변별력을 갖는 시험이고 대체로 동일중학교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평가를 하셨고요. 한울중 시험지는 객관식 서술형이 적절히 분배가 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서술형의 배점이 높아서 변별력을 갖추고 있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심화 문제로 나온다. 여기 다른 학교에서 심화 문제 나온다는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선생님의 평가는 한울 중에 심화라고 표현될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학교를 한번 보자. 강남의 대표 학교 단대부중을 한번 본 거예요. 단대부중 시험지를 다 분석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은 항상 분석하십니다만, 제일 잘 나간다는 학교를 한번 해보자. 18개, 서술형 6개에서 50점을 배점해요. 서술형 많죠? 한울중보다 훨씬 더 많았죠? 6문제 중에 50점 배점하고 난이도는 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심화 문제, 아까 한울 중에서 한두 문제가 나왔던 심화 문제가 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 문제가 객관식 10문제, 응용 객관식 6문제, 심화 객관식 2문제, 서술형 개념 좀 쉬운 2문제, 응용 1문제, 심화 3문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모든 참고서나 시중, 이렇게 어머니들 개념 잡으실 때 개념서, 응용서, 심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단계로 대부분 책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해하는 개념, 연습하는 응용, 완전히 자기 걸로씩 만들기 위한 심화. 그래서 보통 과정은 중요한 과정일 경우 3바퀴는 돌려야 돼요.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한 번 했어요. 이거 갖고는 아이들이 전혀 문제 못 풉니다. 어찌됐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는 심화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응용 심화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 그래서 저희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런 단순꽃도 목동꽃도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아이들한테 풀려봐요. 그래도 시험 애들 점수가 좋죠. 100점 많이 맞고 90점 이상 기본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우리 지역 시험지로 봤던 게 90점 정도의 평균이 나오면 평상시에 이게 단대보중을 포함한 그 강남권 시험지를 딱 봤을 때 한 70점 나와요. 20점 차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렵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수를 맞기 위해서 애들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 학교들은 평균이 낮겠네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뒤에 볼게요. 난이도 어렵다라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고, 강남권이. 자, 어머니가 들어보셨던 시중교재를 난이도별로 쫙 해봤어요. 쉬운 거, 제일 어려운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수력충전. 저희 상담하면 수력충전 베이직 센 풀었어요. 난이도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과정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번 정도 했다고 들어왔는데, 진도가 나는 중학교 3학년 과정 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왜 중학교 2학년 2학기 반에 집어넣습니까? 시험 봤는데 전혀 점수가 안 나오거든, 3학년 과정은. 아무것도 이해 안 된 거나 똑같거든.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상위 수학 들어보셨죠? 1품 A급 수학, A급 원리해설을 난이도 상으로 넣은 참고서고요. 센 RPM 풍산자 체크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시중에서. RPM 교재. 체크 많이 하고 센도 많이 하는데 중정도의 난이도. 그 다음에 하정도의 난이도. 그럼 교과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교과서는 하정도의 마지막 단계인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드부터 해가지고 중상인 RPM까지 수준이에요. 교과서 심화 문제가 있잖아요. 교과서 내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로 분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상난이도는 당연히 없죠. 기존 참고서의 참난이도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이 틀려지겠죠. 단대부중 거를 학교 시험지를 분석해 봤어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디에 나온 시험지? 어디 참고서에?
일품최상이라고 하는 최고 난이도 있죠? 아까 봤던. 최상위 일품 보이시죠? 요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디서? 반대부중 강남에서는. 어렵죠? 또 이 학교 걸 보니까 학교 시험지하고 교재를 봤을 때 내용 거의 비슷하고 숫자만 바뀌었던 일품 최상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거의 똑같은 시험지가 교재 일품 최상위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만 바꾼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울중과 아까 한울중에서 일부가 어려운 게 좀 나왔다 그랬었죠. 심한 문제가. 이게 센이에요, 센. 센 교재에 나왔던 참고 센 보이시죠? 센 교재. 이 정도에서 나와서 똑같이 숫자 바꿔서 냈습니다. 센. 보이시죠? 한울중. 반대부중. 그러면 금천고 학생들이 90점 이상 몇 명인지 이거 봐야죠. 그죠? 1학기 2학년들 보니까 2020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가 13.5%가 A등급 맞았어. 90점 이상이 13.5%예요. 11.1% A등급, 영어는 영어는 20.6. 문일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흥중 17, 28, 44. 영어가 좀 쉬웠던지, 영어를 잘하던지 44% 정도. 수학 28%. 11%, 28%. 여기가 수학, 안천중의 수학이 49%가 90점 이상이에요. 49%. 10명에 5명이 90점 이상. 2등급. 그죠?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안천중. 2학기도 좀 틀린 게 있어요. 시험이 약간 쉬웠으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상태를 보시면. 40% 되는 과목도 있고, 수학 기준으로 보면은, 잘하는 학 49%도 있지만 28%, 11%, 15%, 23%, 30, 24, 20.4%. 이 정도 90점 이상을 받는구나. 개념 잡고. 2등급 50점 이하죠. 못하는 아이들. 아주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온 아이들이 31%, 수학이 47.6%. 꽤 많죠. 50점 이하가. 문일중 2학기 때 45.6%. 그러면 비슷하네.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좀 많이 못 보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 시흥중 40.6%, 41.5%. 그죠? 꽤 못하는 애들이 양분되어 있어. 90점 이상과 못하는 애들이 양분이 되어 있고. 3학년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학교의 그 과목의 그 학기별로 약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크게 한 30%, 많으면 30, 40%, 적으면 10% 정도에서 90점 이상대가 형성되는 게 우리 지역의 현황이다.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요거 좀 2등급도 좀 많다. 많은지 적은지는 비교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등급이 10%에서 10% 심지어는 까지도 간다. 대청중이에요. 강남의 대청중. 여기도 잘 나간다는 중학교입니다. 어렵죠. 시험 문제가. 그런데 A등급 몇 프로예요? 수학이 50% 나옵니다. 어렵죠. 시험 문제가 50%. 국어는 심지어 82.9%가 90점 이상이에요. 69.70%가 영어. 여기 3학년들은 55%, 73%, 49% 90점 이상을 받습니다. 근데 2등급 50점 이하를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적죠. 1%대 아이들, 5%대 아이들이 50점 이하. 약간의 격차는 좀 느껴지실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6학년까지 제가 10몇 년을 봤습니다만, 강남의 어느 지역 아이들하고 특히 수학 문제하고 견줘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평균적으로. 평균까지는 좀 심하지만 어느 정도 큰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중학교 때 차이가 팍팍팍 나기 시작해요. 그게 고등학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중학교 때 자기 실력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고등학교 때 역전시킨다는 거는 예전 말이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특목고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과목들을 마구잡이 가르치는 특목고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일반고에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실력을 쌓지 않고는 성취하기가, 자기 원하는 대학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정도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중학교 성적 분포,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
그럼 중학생들이 그래, 뭐, 아까 강남하고 뭐 금천 정도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강남애들이 그래도 A등급 많이 맞는데, 시험지는 어려워, 상대적으로. 금천보다는 좀 더 많이도가 있어. 근데 그런 데로 잘 본대. 이 개념을 갖고 지금 보는 건데, 중학교 성적, 중학교 때 그럼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갔을 때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쫙 보는 거잖아요. 3월 달에. 중학교 3학년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전체가, 범위는 중학교 전범위죠? 이렇게 해서 보는 시험인데, 그러면 뭐, 난이도가 쉬울 수는 있으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별로 복습을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고3, 고1, 3월 학력평가에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학교 때 31.3%가 전국 평균이 A등급 맞았다는 얘기예요. A등급 90점 이상을.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3월에 몇 %로 준다고? 2.0%로 준다는 거예요. 90점 이상 2.0%밖에 안 나온다고. 이 개념 첫 번째 잡고. 그럼 내가 중학교 때 90점 딱 컷을 맞았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내가 전국적으로 31.3% 하는구나. 31.3%. 수능 인원 49만 명, 50만 명 치면, 그죠? 5, 3, 15, 15만 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몇만 등까지 들어야 된다고? 4만 등. 15만 등과 4만 등은 좀 틀리죠? 그런 개념을 풀하게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국어도 보시면 여전히 32% 정도 아이들이 90점 이상이었고, 중학교 때 시험 평균이, 고등학교 시험 보니까 0.7%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영어도 33.3%가 90점 이상이었는데, 영어는 조금 쉽네요. 14.9% 정도가 90점 이상을 3월 모의고사에서 중학생 출신 애들이 고등학교 때 봤구나. 그래서 그 점수를 이제 중학교 올라가시니까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봅니다만, 1학년 때 시험 안 본다고 팽팽 놀기 시작하고 2학년 때 시험 보고 준비하면 안 되시는 거고, 중학교 때 이렇게 보시면은 점수 개념을 잡으시라. 나 90점 맞았으면 잘했다, A등급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90점 컷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90점 맞았어, 엄마. 몇 등급? 너는 4등급이구나. 너희 중학교가 288명인데, 너 몇 등 한 거냐고? 90등 한 거야. 4등급 한 거야. 이게 개념이에요. 90점 맞으면. 아니, 한 문제 차이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의 2개년 동안 8번의 시험을 통해서 보면 비슷비슷하게 점수들이 나와요. 평균 점수들이. 평균 90점, 92점, 93점, 95점 이상, 7, 8점 이렇게 나온답니다. 나옵니다. 그럴 때 고등학교 예상 등급을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 기준은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시험이 쉽잖아. 절대평가에서 시험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공부 감안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90점 맞으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몇 등 했다고? 90등 했다고 280명 중에서 93점, 66등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1등급을 한다고, 공부를 좀 잘했다고 보는 거 1등급을 친다고 하면은 98점 맞았어야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돼.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개념 잡으시고, 실제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먼 일 같지만 3년만 뒤에 있으면 고등학교 때 이상한 등급을 받아와서 아이들이 어머니들 이상의 느낌이 정말 좌절할 경우도 생겨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90점 이상 맨날 맞던 애가 갑자기 등급표를 가져왔는데 4등급 나오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는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인서울을. 90점 이상이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이 갭을 얼마큼 줄이냐에 따라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또는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결정난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정도 보시면 6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느린 반이거나 조금 빠른 반 정도 2개 반을 한번 추출해 봤는데요. 김명 선생님 반과 김미서 선생님 반인데 이 학생들이 6학년 때 이렇게 진행하다가 현재 6학년이니까 7월 달에 중1-1을 하는 반이 있어요. 현재 반 중에서. 좀 약간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중학교 과정 이제 시작한 거죠. 1-1 개념이니까. 아까 뭐랬죠? 개념, 응용, 심화. 3단계가 있다. 제대로 한다면 한 과정을 3번 돌려야 된다는 거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개념, 응용 정도만까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게 다음 단계로 급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 겁니다만 기본은 그렇게 보시고 1-1을 가는 경우 학생들이 이반 같은 경우 케이스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중3이 되는 2024년에는
고등학교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응용을 하고 개념 언제 들어갑니까? 수학상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7월에 수학상을 한번 처음 접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년 7월에 두 번째 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학,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응용 두 번째 하는 거를 3학년 11월 달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약간 진도가 느린 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개념으로 수학이 진행되고요. 또 김미수 선생님 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6학년 7월이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두 번째 개념인 응용을 하는 이런 반도 있습니다. 6학년 2학년 1학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고등수학을 중학교 2학년 이 아이들은 3월 달부터 여기 개념 들어가네요. 첫 번째에서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과정을 쭉 들어가면서 응용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수투가 응용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3학년 때 5월 달에 응용으로 두 번째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투를.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요런 반도 있고요. 조금 더 빠른 반도 있어요. 지금 6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하 과정을 두 번째 하는 반도 있어요. 레인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예상 표준, 지금 나는 선행 안 했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7월 달부터가 저희가 이제 오픈하는데요. 신입생의 수학 로드맵이 중학교 1학년 1 개념부터 시작하잖아요. 쭉 시작합니다. 그죠? 이 과정. 그러면 1과정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 1-1인데 1-2가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학은 아시다시피 1이 대수죠. 1학기가 대수. 2학기가 기하. 뭐 이렇게 도형 나오잖아, 도형. 그래서 보통 진도를 쭉 뺀과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는 수직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수직형. 무슨 얘기? 대수는 대수끼리 쭉 연결해서 진도를 빼시는 게 좋다고요. 왜 연결성이 있고 까먹지도 않아요. 1학년 1학기 대수하다가 1학년 2학기 기하하다가 2학년 1학기 대수하려니까 1학년 1학기 또 까먹었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수는 대수끼리 연결하고 기하는 기하끼리 연결해서 쭉 빼는 게 수학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2학년 쭉 나와서 2학년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끝내고 3학년 2학기를 응용까지 끝내고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개념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 3학년 2학기 가지고 고1 마지막 겨울방학 때 고1 수학 심화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수학 원 선행, 고등학교 1학년 선행 정도. 지금 시작했을 때. 7월 달에 난 선행 하나도 안 했어요. 했을 때 이 정도의 개념으로 3학년 때 마무리하는 커리큘럼으로 지금 짜져 있고요. 특강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뭐 저희가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날 그래서 뭐예요? 특강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특강을 집어넣어서 2학기 과정을 한다거나 또 응용 과정이나 심화 과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지는 작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평상시 진도 가지고는 전체 과정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빨리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수 과정이 중요하니까 대수 과정을 쭉 연결성 있게 뽑아내고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특강들을 방학 특강이나 평상시 토요일 특강들 이용해서 다른 과정들 추가해서 보충해 나가는 과정으로 하이스트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표는 보통 보시면은 수학을 총 6타임 2시간씩 주 3일을 하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아발론에서 화목반, 월수 공반이 수학일 경우 영어는 3시간씩 화목반으로 진행하고 과학과 국어와 토요일날 사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이 이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식의 시간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국영수 과사를 중심 다 하면서 수학을 중심으로 또는 영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발론을 보시면은 아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중등부는 호라이즌부터 마운틴, T레벨, 패스트 레벨, 그 다음에 녹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재들이 아발론 교재
쭉 배치되어 있고요. 이 학생들이 H반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학생 1학 예비 중1이 N반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수준이 보시면 중등 수준, 중1, 2, 3 수준의 교재를 갖고, 아발론 교재를 갖고 진행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마운틴 레벨에서 소화를 하고, 그 이상의 수능 실전과 토플과 탭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다지고 있는 게 현재 아발론 중등부의 상황이에요. 탭스반 있고요. 토플반 진행반 학생들이 있고 수능 실전으로 갈고 닦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반들을 세분화시켜서 가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베이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호라이즌반부터 시작해서 더 실력을 높여서 마운틴반으로 이동을 해나가면서 자기 실력을 준비합니다. 교재들 쭉 나오고요. 영역들은 당연히 4개 영역들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들이 쭉 호라이즌 레벨, 마운틴 레벨, 각각 6개월씩. 그 다음에 레벨 교재 수준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좀 설명드렸었고요. 아발론 내신은 수학보다 점수가 조금 더 좋은데 영어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66.3. 평균 점수가.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별로 각각의 평균들. 이게 요 학기만 잘한 게 아니라요. 대충 95점에서 97점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 안 하면 100점 맞고 90점 초반대보다는 90점 중후반대들이 많은 이런 형태로 점수를 내는 게 아발론 영어의 내신 시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 관리는 쭉 보시면 일반적으로 초등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만 4개 영역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를 각각 영역도 하나도 빠짐없이 과제들 진행하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관리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통계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요. 영역별로 숙제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도 톡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 3개월에 한 번씩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해서 전체 중학생들, 아발론 중학생들이 내 이 속에서 평균 이상인지 아닌지를 비교평가해 볼 수 있는 성적들을 실제 중학생들이 같이 보고 있고요. 아발론 선생님들 이렇게 소개 나오시고요. 하이스트 선생님들, 초등부, 중등부, 국어, 과학, 사회, 고등부 쭉 보시면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이스트 교재 설명드린 건데 이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하이스트 본원 교재 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기본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중학생들 과정별로 개념, 유형, 심화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유형, 심화서를 기본서로 놓고 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부교재를 통해 가지고 아까 보셨죠? 최상위 일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부교재로 집어넣어 가지고 반에 따라서 권수를 정하고 난이도를 조절해서 부교재로 하이스트 기본 교재하고 부교재를 합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신 정도로 따기 위해서 목표로 학원 다니는 거라면 하이스트를 선택하거나 아발론을 선택하는 거라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를 통해서 또 대학교를 최종적으로 목표로 놓고 중학교 때 거의 결정나는 심화 과정들을 또는 서면과 심화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느냐의 최종 목표에서 중학교 때 결판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심화는 해줘야지.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줘야지. 부모님도 그걸 가지고 응원해 주셔야지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수학도 보시면은 내신 중간고사 1학기 거 이렇게 보시면은 94.4점 이 정도의 평균 점수를 냅니다. 수학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내죠. 많은 학생 보시면 전교 1학기 중간고사 보니까 만점, 전과목 만점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이렇게 보시면 다 100점 맞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건 사실은 설명했던 보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거나 교육에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지 행정을 많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다 보니 학습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좀 잘하는 것 같더니만 영어가 개판이거나 국어는 아예 젬병이거나 이런 아이들로 불균형 때문에
수학을 잘하다가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내신이 중요하냐면 시험이 쉽고 어려운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학습 습관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 수업을 들어서 점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요 과목이 국영수라고 봤을 때 또는 뭐 영수일 수도 있고 국영수일 수도 중학교 때는 영수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수학, 영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심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기가 스스로 채워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점수를 내기 힘들어요. 좋은 성과를 내기는 무조건 힘들어요. 그래서 내신도 철저하게 아이가 자기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학습법을 자꾸 생각하는 건데 기억이 저장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해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해마를 통해 가지고 뭐 기억이 저장된다. 문제는 이제 단기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이 잠깐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잠깐 보신 다음에 잠깐 기억나는 건 장기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 표현을 작업 기억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단기 기억. 자기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근데 기억의 저장은 해마를 통해 저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학습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냐. 어머니들도 뭐 누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첫 수업에 조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선생님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처음 시험 때 조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좀 피곤하더라도. 뭐 근데 첫 수업에 조는 막 30분 지났는데 조는 애들은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안 줍니다.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기억은 새로운 걸 추구해요. 아, 이거 새로운 거야 그러면 무조건 외워요. 누가? 머리가 외워요. 제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새로운 것들. 근데 새로운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지식을 우리나라 조선시대 첫 번째 왕이 태조야. 뭐 이렇게 하면 태조를 외울 수도 있으나 두 번째, 뭐 정조라고 하면 정조를 알아야지 태조가 첫 번째인 거 알 수 있듯이 기존 지식이 없으면은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느리거나 못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애가 공부 흡수력이 빠르다는 건 그런 얘기고요. 공부를 잘했던 애가 더 잘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그거예요. 왜? 기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새롭네? 라고 할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뇌가 인지하는 기억은 새롭다예요. 새롭다는 뭐에서 나오냐? 배운 게 있어야 돼. 옛날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비교를 하지. 그 자기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압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 그것은 뭐야? 기반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을 쌓아놓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수학 공부도 영어 공부도 다 기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애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알려줘도 빨리 장기 기억으로 이게 새로운 거라고 하고 집어넣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새로운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두 번째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기능은 두 번째로는 의미 있을 때예요. 만족할 때, 의미 있을 때, 보람이 있을 때. 이럴 때 딱 그 호르몬이 나와서 기억을 장기화시킵니다. 두 번째, 의미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약간 뭐 보상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의미를 찾아서, 기억의 내용을 좀 잡아야 될 텐데, 요거는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산만하다 그러잖아요. 집중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산만하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학생이 딱 앉아갖고, 진짜 뭐 천재처럼, 이상한 애처럼 60분 동안 선생님 강의만 그대로 듣는 애 진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왜?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먹이를 찾을 땐 집중해야 되지만, 포식자가 왔을 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다른 데 봐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이 납니다. 딴 생각이 난다고요. 딴 생각이 나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고요.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 뭐라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자꾸 앞에 휴대폰 하면 안 되고요.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집이 공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컴퓨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은 그건 쉽지 않아요. 그 아이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치워야 돼요. 뭐? 책만 있게 만들어야 돼요. 또 두 번째. 책에 어떤 책이 있어야 되냐면,
학업과 관련된 교과서 참고서도 중요한데 인문 교양서도 좋고 전공 자기가 관련 있는 있잖아. 과학이 뭐 생물이 관련 있으면 그런 책들 중심으로든 자연과학 책이든 수학도 뭐 수학자들 얘기도 많잖아요. 이런 책이든 간에 적어도 2개면 또는 3개면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책을 보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적어도 그 아이 방만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저는 거실에서 TV를 치우고 책을 좀 전시해 놓고 도대체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면 책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그러면 공부가 돼요. 좀 먼 얘기긴 한데요. 참고하시래요. 참고하세요. 근데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생의 대부분 아이들이 휴대폰 보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짧으면 2시간 하루에, 많은 애들 6시간이에요. 무슨 애가 시간이 남아서 6시간 동안 휴대폰 보고 있냐고. 그럼 언제 공부하냐고, 자기 공부를. 쉬워줘야 돼요. 3반은 그렇고 스트레스는 세포를 죽입니다. 쓸데없이 계속 압박을 주시면 안 돼요. 격려하시고요. 할 수 있다고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못했어라고 하면 자꾸 얘기하시고 대안도 없는 얘기를 하시면은 아이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계속 나쁜,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스트레스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오형은 아닙니다만 서로 약속을 하고 정당하게 얘기했을 때 엄하게 혼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평상시 자체가 날이 서서 예민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계속 엄마의 그 심리학 같은 그 스트레스를 계속 느끼게 되면 곤란하다. 그죠? 믿어주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할 때 혼내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관계를 밀당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쁜 소식도 들렸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반 지식은 아까 평상시에 기반 지식들을 잘 할 수 있게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그냥 소설책 뭐 자기 개발서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에 관련된 진로를 그래서 빨리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를 하고 싶으면 정말 과학서 도서를 많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고 특별한 과목, 생물학자가 되면 생물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도서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 토론도 해보시고 하면서 기반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교과서 이해는 굉장히 빨라져요, 아이들이. 수업에서 졸지도 않아요. 다 아는, 더 중요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업이 새롭겠냐고. 안 졸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몸이 튼튼해서 안 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안 자잖아요. 왜 안 자요? 흥미가 있으니까 안 자는 거거든요. 이해와 암기. 요즘 이해를 많이 강조하죠? 무슨 얘기야?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야? 그럼 막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원리를 잘 해설해 주시고, 적절하게 비유와 예시를 들어주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시면서 수업을 잘 해요. 좋은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이해했어.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재밌다고 하는 것도 아까 보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에 굉장히 장기 교과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끝이라는 거야. 이해하고 끝낸 거야. 수업 듣고 그냥 숙제는 대충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자기 거예요? 50% 이상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요. 이해가 50이면 좋은 강의 들어서 이해했으면 자기 거는 암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암기를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암기해야 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달라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공부는. 암기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외웠어? 자기가 정확하게 다 문장을 하듯이 영어 문장을 암기하든 수학 공식을 암기하든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또 연표를 태정태세 문단수처럼 외우듯이 암기를 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모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아이들 제가 어저께 10편을 읽어봤는데요. 딱 개념 응용 심화처럼 철저하게 암기했어요. 국어 과목도 심지어는. 국어 과목 무슨 암기해요, 암기를. 문장을 암기하고 소설을 암기하고 심지어는 무슨 국어 교과서에서는 소설이 일부만 나오잖아요. 다 찾아봐요. 원본을 다 봐요. 그 아이들 시간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교과서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1등급을 받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외우는 건 기본이고 더 이상 챙길 게 없나라고 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서울대나 스카이를 가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 암기로 완성.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중요한. 이해까지는 좋은데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암기할 때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그냥 요즘 영어 단어 하면 어떻게 외우냐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펴고, 이게 외워질 때까지 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험 끝나면 자기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외웠는데, 맨날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봐요. 그럼 시험지 탁 나오면 막 써요. 근데 100점 맞는 애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빵점 맞는 애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서대로 외웠는데 순서가 하나 틀렸거든. 다 밀려 쓴 거지. 자기가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써야 돼요. 쓰셔야 돼. 쓰긴 쓰는데 애들이 잘 안 써요. 요즘은 휴대폰 세대고 컴퓨터 세대라서 잘 안 써요.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쓸 때 똥볼뱅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뇌는 사각형을 좋아해요. 사각형. 사각형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사각형 안에다 내용을 지정해서 1번 모듈, 2번, 3번, 4번에서 딱 반으로 나눠서 대칭으로 딱 만들어서 한 일과를 끝내야 돼요. 뭐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린다고 하잖아요. 체계화시키지 않고 도표화시키지 않으면 암기가 100%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막 어쩔 줄 모르고 시험 공부는 해야 되는데 평상시 공부가 덜 돼 있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잠은 막 자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졸리는데 안전을 봐 시험은 잘 봐야 되겠고 막 그런 것도 연속이에요.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럴 때 뭐야? 아까 외울 때를 확실히 외워야 된다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게 끝까지 노력해서 만드는 게 공부의 완성이라고. 대충 이해했고 대충 뭐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 설명을 대충 할 수 있어. 이거 갖고는 공부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대칭화시키고 뇌는 순서를 중요시합니다. 그 순서, 태종, 태세문답 순서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모든 내용들도 순서를 달아가지고 순서적으로 이해할 때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연상작용 이런 거 하잖아요. 해마학습법, 기적 해마학습법은 막 대충 막 태종, 태세문답 외우듯이 막 다른 걸 넣어가지고 연상시키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들 잘한다고 하는데 연상은 중요해요. 그래서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죠. 숫자를 외울 때도 뭐 앞에 것만 따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앞단어만 따가지고 말을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스토리 만들고 이런 것도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가 표현해서 한 장으로 딱 축약할 수 있을 때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전교권이 되고 그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면과 운동인데 뇌가 두 가지 영양소를 받는데요. 하나는 당분이고요. 포도당은 영양분을 받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것이 뇌는 연결이잖아요. 시냅스라고 표현되는 연결들의 덩어리잖아요. 그 연결들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해요. 신체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이들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이 잘 됩니다. 당분 먹는 건 그런 의미에서 뇌가 먹는 거고요. 수면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기억이 다 날아가요. 자기가 낮 동안에 계속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외웠는데 언제 장기 기억화 되는 거냐면 잘 때 장기 기억이 돼요. 자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또 잠깐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면은 꼭 지켜야 되는데 보통 최소 7시간. 요즘에 뇌과학자들은 8시간 얘기해요. 램주기, 설파수기 이런 게 있는데 그 깊은 수면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해마가 작동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막 집어넣어 주는 거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기도 완벽하게 되는 게 잠이에요. 그래서 잠 되게 중요하고요. 뇌에서 운동이 필수기 때문에 운동도 신경 쓰셔도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쭉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페르마로 시작해서 하이스트까지 왔는데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었던 게 최초의 출발점이었고요. 페르마 시작했을 때 경우도 제가 초기에 한 100여 명 이상이 들어와 입학시험을 봤는데 30명밖에 안 받은 이유가 잘하는 애들 먼저 뽑아서 그 아이들 시켜서 좋은 결과를 좀 내보고 싶어서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제 최종 결과는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학습의 태도만 돼 있으면 금천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최소한 원하는 인서울 대학들은
그리고 상위 15개 대학들은 그래도 공부 정도, 우리 학원에서 공부 정도 했다는 아이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속 다른 과목들이나 입시에 관한 내용들도 연구하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모든 성적이 결정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높이, 깊이, 심화, 선행을 함께해서 같이 해줘야 돼요. 특히 수학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독서는 물론이고, 국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어는 또 와발론에서 3학년 때 끝내주는, 최소한 2등급까지는 만들어주는 고3 기준으로 여전히 목표로 진행해서 가면 최저 정도, 2등급 정도를 맞춰 나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